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전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주 귀중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아주 한 획을 긋는 귀중한 정치인을 모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장기표 대표님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두 말이 필요 없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장기표 세 글자가 갖는 그 힘, 이것은 사실 이제 50대 이상은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30대, 40대 이 젊은 층들은 글쎄요, 장기표 이름 석자 갖는 의미에 조금 부족한 그 이해를 가질지 몰라도 저 같은 50대, 60대, 70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오늘 장기표 대표님을 이 자리에 아주 어려운 고령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장기표 하면은 그 어묵했던 시절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 한 몸을 내던졌던 그런 한 획을 긋는 정치인, 정치인이라는 말보다도 글쎄요, 미리 세상을 이렇게 걱정을 하고 세상의 방향을 이렇게 지목하는 그 선각자가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선각자라는 표현이 적당한 표현인지 오늘 이 대담 방송을 끝내놓고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장기표 선생님 오늘 특권폐지운동본부 상임대표로 제가 모셨는데요. 요즘에 엄청 바쁘시죠? 좀 바쁩니다. 최근의 근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최근의 근황과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시아 TV 그 시청자 여러분, 장기표입니다. 오늘 그 우리 김동원 그 이 사장 그 사회로 아시아 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특권 폐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또 국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마침 불러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특권 폐지 운동, 여기에는 국회의원도 들어가고 고위공직자도 들어가죠. 이른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특권이 도대체 어떻길래 특권 폐지 운동 본부를 차리시고 여기에 제일 앞장에서 소리 높여 외치고 계신지 그 대목을 차근차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이 운동이 시작이 됐는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계기가 있다면은 어떤 계기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는 평소 정말 이 공직자들은, 더욱이 고위 공직자들은 이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멸사, 봉공의 정신, 즉 사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함이 없이 오직 공적인 이익,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보는데 즉 그것이 멸사봉공인데 지금은요 이 멸공봉사가 되어 있습니다. 멸공본사. 공적인 거는 다 무시되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걸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게 참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이 고위공직자의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요 근간에 지금부터 한 3, 4개월 전일 겁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50억 클럽이라고 지금 대표가 되는 그 사람 이 화천대유에 그렇습니다. 뭐 자기 아들이 한 4, 5년 아마 근무한 것 같아요. 그 근무하는 걸로 퇴직금 명분으로 50억을 받았다는데 그것이 이른바 이제 50억 클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뭐 처음에는 제대로 재판도 안 하다가 결국 재판을 했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즉각 그 사람은 구속이고 엄청난 형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죄가 됐습니다. 근데 이 무죄가 된 것이 단순히 그 판사 한 사람의 문제라거나 또는 검사 한 사람이 말하자면 수사를 제대로 잘못했다거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특권층들이요 특권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서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죄를 선고했으면 이 무죄 선고한 그것도 무죄의 이유가요 기가 막힙니다.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부양하는 관계가 아니고 독립 생계를 유지했으니까 아들이 돈 받은 거 아버지한테 책임이 없다. 이 말 됩니까? 김만배 씨가 맞습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 안 하고 아들을 보고 돈 줬겠어요? 예?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있을 수 없는 판결을 판사가 했어요. 예. 그랬으면요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특히 지식인 사회에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판결한 사람은 네. 감옥으로도 못 가야 돼요. 왜? 딴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까 싶어서.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갑니다. 나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우리 사회가 이 고위 공직자들이 네. 특권 카르텔을 형성해가 있기 때문에 이 특권을 폐지해야만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이 수립될 수 있겠다 봐서 제가 특권 폐지 운동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의 사례를 우리 장 대표님께서 소개를 하면서 상황이 이 정도다. 특권층은 이미 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 예가요. 네. 아주 또 적합한 예가 있는데 예. 이른바 50억 클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장동 네. 게이트와 관련해서 네. 뭐 김수남, 최재경 이런 사람들. 근데 그요 1년 한 지금 6, 7개월이 지났는데요. 네. 수사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게 사실 50억 클럽, 즉 50억 받았다는 것이 상당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거기다 고문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 법원, 전직, 현직 이게 다 카르텔이 형성됐습니다. 네. 이래 됐으면 정치권에서도요 이걸 강하게 질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강하게 질타 안 합니다. 그냥 정치권 네. 여야가 없습니다. 여야 예. 이른바 진보 보수 검찰 법원 한 통속입니다. 즉 특권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서 예.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부정부패는 어떤 사람이 내가 뇌물을 1억을 받았다. 어떤 네. 사람한테. 네. 그럼 그 1억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1억을 받는 대가로 그 사람이 한 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또 그런 경제적인 피해가만이 아니라 사회적 불신과 갈등도 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부정부패를 없애야 됩니다. 부정부패를 없애려고 그러면 특권층에 대한 그 책임 회피 네.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권 폐지 운동에 주력하고 있고 네. 마침 또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호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회 이 구조 자체가 모순이다. 이게 그들만의 리그가 확실하게 있구나라는 게 비단 곽상도 전 의원 사례뿐만이 아니라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은 뭐 부지기수입니다. 예, 태양광 카르텔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수십억을 벌었느니 하는 얘기도 우리가 들리는데요. 자,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왜 나 장기표가 이 일을 주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정 계기 뭘 주위에서 당연히 우리 우리 선배님이 앞장을 서셔야 많은 국민이 따릅니다. 이런 얘기가 있을 법도 한데 그 당시의 상황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떠한 일로 이게 출범이 됐는지 그 당시 상황이 상당히 아주 흥미로울 것 같은데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곽상도 의원 네. 사건이 구체적인 상당히 계기가 됐고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50억 클럽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현직 검찰이 전직 검찰관들, 그렇죠. 고위 관리들을 네. 다 봐주는 거죠. 이 구체적인 그 계기가 상당히 되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그때 그 50억 클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좋습니다. 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 운동이 지금 출범한 지 언제를 기점으로 이게 출범한 걸로 출범한 생각합니까? 거는요. 저희가 한 3월 달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3월, 네. 지난 4월 16일 날 네.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범식을 했는데 4월 16일. 사실 우리가 이 사람 요즘요 잘 모임에 잘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몇 명 올지 네, 잘 모릅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초기에 네. 우리가 뭐 신문 광고 한번 제대로 내지 안 하고도 했는데 저 문자 보내고 이랬는데 네. 한 1000여 명이 모였어요. 굉장한 열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숫자가 많지는 않았는데 네. 4월 16일 날 출범식을 한 이후 네. 이제 조직적으로 전국 시도 본부도 결성하고 해가지고
지난 5월 31일 날, 네. 5월 31일, 네. 31일 날 국회 앞에서 아, 특권 폐지, 국회 포위, 국회 포위. 예, 인간 띄기 국민행동 집회를 했습니다. 아, 지금 저 화면에 나온 저 장면이군요. 저 장면입니다. 아, 국회. 이날요. 특권 폐지. 그다음에 아니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예. 이 진짜 국민의 명령이거든요. 네. 이 특권 폐지가 국민의 명령임을 네. 그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네. 한 5천여 명이 왔어요. 오. 사실 우리가 3천 결사대를 해가지고 네. 한 3천. 우리 저 장 대표님이 아주 이 사자후를 토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네. 한 정말 우리가 왜 한 3천 명은 오래라고 봤느냐 하면 서명 오겠다고 신청을 받았어요. 아. 그 사람이 한 3,200명쯤 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나 또 신청했다고 해서 다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오는 사람이 한 2,500명은 올 것 같고 네. 신청한 사람 중에 예. 또 한 뭐 500명은 오지 않겠나. 그럼 3,000명은 겨우 되겠다 싶었는데 한 5천여 명이 왔어요. 아. 온 사람들도 다 놀랐어요. 다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 네. 특히 지식인 사회, 정치권에 야 특권 폐지 국민운동에 전개하는 이 특권 폐지 운동이 네.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확인을 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네. 왜 이재명 대표도 예. 자기도 이제 특권 폐지 그렇습니다. 행사 예. 안 하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그랬죠. 네. 김기현 대표도 오늘 특권 폐지 불체포 특권 네. 우리는 행사하지 않겠다. 그렇죠. 또 뭐 문호동 무임금 관철하겠다 이래가지고 네. 이 국민의힘 전 의원이 서명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 또 민주당에서도 어허. 그 외 김은경 씨가 하는 비대위원장 이분이 혁신위원장. 네. 혁신위원장 네, 네. 이 사람이 예. 우리 민주당도 이제는 적어도 이 불체포 특권은 다 인정해야 된다. 아. 그래가지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이걸 결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번에 이 저희가 이 특권 폐지 운동 특권 폐지 국민운동 본부가 전개한 네. 특별히 5월 30일 날 행사에 많은 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특권 폐지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적어도 양당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정도라고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날 많이 참여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특권 폐지 운동이 아주 이 들불처럼 들판의 들불처럼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아까 세븐님인가요? 아, 포레스트님이군요. 얼마 전 국회 앞에서 특권 폐지 집회하는 거 직접 보았습니다. 예, 포레스트님이 예, 그 앞을 지나셨거나 아니면 같이 동참을 해주셔서 장기표 우리 대표님의 사자후를 통하는 모습을 아마 지켜보셨을 텐데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언급이 됐다시피 7월 17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주 남았는데요. 재연절을 국회를 포위하는 이벤트를 하겠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국회를 포위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국회를 포위를 하는지 포위당한 국회 모습을 상상하라면 참 흥미롭기도 할 텐데요. 예, 이 같은 행사를 계획을 한 배경 또 이게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해주실 예정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요 그 7월 17일이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이죠. 제헌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날로서의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 네. 헌법을 지킬 것을 다 함께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하, 그런 네.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마침 또 그런 날이 가까이 있고 해서 제가 7월 17일 날 국회 앞에서 약 한 10,000명을 우리 10,000명 국민을 모시고 네. 말하자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네. 것을 국회를 향해서 우리가 외칠 겁니다. 지금 저 포스터가 그 만드신 그거네요. 예, 그겁니다. 7월 17일 제헌의 날 국민 권리의 날 예.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모입시다. 아, 좋습니다.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어떻게 저 예. 영상 하는 예, 잘 아주 우리 저 PD들이 아주 아시아 최고의 명 PD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네요. 네. 아니 너무너무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요. 네. 이날 한 10,000명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말하자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큰 것이 확인되었고 다시 또 만여 명의 국민이 국회 앞에 온다면 네. 당연히 국회의장과 그 중요 정당 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아. 어제 공문으로 다 보냈습니다. 등기로. 국민이 이래 모이니까 국민의 이 특권 폐지 주장에 한번 들어보시고 네. 여러분들의 견해를 밝혀달라.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나와야 되지만 예.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안 나오시면 우리가 그날 국회의장과 중요 정당 대표 면담을 하러 국회 안에 들어갈 겁니다. 예. 그거 좋습니다. 들어가야죠. 예.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예. 면담을 하자라고 하면은 응해야 될 의미도 있거든요. 예. 사실은. 네. 예. 그래서 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만 마침 또 여름철 아닙니까? 그렇죠. 한더위도 있고 해서 네. 이번에 7월 17일 날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도록 아하. 총력을 경주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말씀드린 대로 7월 17일 재연절 국회 앞에 예, 이런 국회 포위 이벤트가 있습니다. 포위를 한다는 얘기는 민심을 국회는 받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테고 지금 말씀하신 특권 폐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인간 띠익기인 것이죠. 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양손을 잡고 포위를 합니까? 어떤 아니, 식으로 우리 전개가 됩니까? 참석한 사람들이 네. 그 이제 다양한 분들인데 네. 그날은 지난번에 한번 인간 띠기를 한번 했어요. 네. 근데 경찰이 하도 뭐 온갖 명분을 내세워서 못하게 해서 일부만 하고 그랬는데 예. 이번에는 집회하고 그 국회의장과 중요 정당 대표 나와서 말 하락하고 만약에 안 하면 국회의장실로 우리가 찾아갈 겁니다. 그게 아마 중요한 행사가 되리라고 보고 네. 이를 위해서 좀 또 광고 말씀을 드리면 예. 부산, 대구, 뭐 창원, 광주, 전주, 익산, 울산, 뭐 대전 전국적으로 버스 대절해가지고 예. 많이 참석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모레쯤 전 신문에 광고 나갑니다. 광고도 나가고, 예. 아주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군요. 예. 그래서 국민 여러분, 사실 제가 10,000명이라 그랬지만 실제로 만약에 국회 앞에 그날 10만 명이 모인다면 우리 특권 폐지 운동요 더 안 해도 됩니다. 즉 국민의 그 정도의 힘이 분출되면 예. 국회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애국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저는 항상 몸으로 하는 애국이 가장 중요하다. 아하. 그러니까 특권 폐지를 바라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예. 몸으로 나가서 직접. 해야 이게 하루 빨리 폐지가 될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강조해드리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네, 몸으로 하는 애국이 참 애국일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뭐 이 무더위에 사실 햇빛 쨍쨍 내리는 상황에서 집회 참여가 쉽지가 않은 현실이지만 예, 여러분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나와주면 더 이상 앞으로 특권 폐지 운동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도 열정적인 모습.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국회의장 각 양당의 대표들이 알아서 이제 국민들의 원성이 여기까지가 차 와 있구나라고 하면은 예,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 특권 내려놓기 이거는 아마 제도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네. 참 그렇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현실을 지금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죠. 국민을 이기는 국회 없다. 국민을 이기는 국회의원도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 장기표 대표님이 최근에 부쩍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이 민심, 뭐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의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정치 현실은 그렇지가 꼭 않아 보입니다. 즉 민심이 실종된 정치의 기행적인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앞으로 가로막을까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요. 네. 저는 국민의 힘이 중요하다고, 즉 민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네. 현재는 국민에 의해서
말하자면 국민의 이익이 즉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사회가요 굉장히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예를 들자면 팬덤 정치라든지 포퓰리즘 이런 것도 다 민주주의적인 형식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독일의 그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도요 선거해가지고 압도적으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의 뜻에 따라서 독재를 했네요.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유대인 학살 같은 거 엄청난 이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일 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걸 뭐 전체주의라 그러거든요. 전체주의. 현재는 말하자면 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팬덤 정치, 포퓰리즘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역시 역사를 전진시켜온 힘은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의 힘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당 독재가 무너진 것도 4.19 국민의 힘이었고 그렇습니다. 또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끝난 것도 6월 민주항쟁 그것도 다 국민이었고 국민의 힘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이 때로는 말하자면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중요합니다. 민심이 이깁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가요 외침을 받아가지고 국가적 위기를 직면했을 때 그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들은 의병들이었습니다. 의병들. 오히려 지도급들은 도망가거나 투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난 이 국민의 힘을 굉장히 믿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특권 폐지 운동도 지난번에 만약에요 우리가 아무리 논리 정연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이나 국회에 가서 논리 정연하게 국회의원의 특권은 이런 특권은 왜 잘못되느냐 설명했다고 해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5천 명 국민이 나서서 왕왕 떠드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국민의 뜻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장기표 대표님이 국민의힘을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집권당인 국민의힘하고 여러분들 뭐 사실은 크게 봐서는 이렇게 관통을 하는 거지만, 국민의힘 정말 우리 시민, 국민, 우리 유권자의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런 면에서는 글쎄요, 지금 집권당 국민의힘 정당 네이밍을 잘한 것 같네요. 가장 중요한 국민의힘을 정당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뭐 속속들이 들어와주고 계십니다. 조폭님, 크리스타님은 아침 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이어서 또 지금 열심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경련님, 루카님, 스페너님들, 세븐님, 슈퍼맨님 좋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우리 장기표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제 말씀은 가급적 줄이고 장 대표님 말씀을 위주로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그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를 일일이 소개를 못 드린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국회의원 특혜 폐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무려 특혜가 186개가 된다고 합니다. 참 많기도 많습니다. 참 뭐 일 손으로 꼽으려면은 뭐 손을 꼈다 꼈다 십수 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 중에서 한 서너 가지 가장 대표적으로 이것만은 반드시 특권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요.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이래저래 소문, 옛날에는 소문으로 한 200까지 된다는 말이 많이 떠들었어요. 200까지. 오래 전 일입니다. 근데 좀 뭐 186가지라고 또 누가 써놨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설마 그런데 특권이 많은 줄은 제가 잘 압니다. 그렇죠. 정치를 오래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나 많겠나 싶었는데요. 이거 실제로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요. 100가지가 넘겠어요. 이거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고 그러나 중요한 거 3가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불체포 특권입니다. 요즘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체포 이거는 특권. 왜냐하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불체포 특권이라는 거는 범죄를 지어도 범죄를 말하면 죄를 지어도 잡혀가지 않는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잡혀가지 않는 거. 이게 특권 중에는 제일 큰 특권 아닙니까?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원체 크니까 이재명 대표도 또 김기현 대표도 좀 뭐 수용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고 하여튼 불체포 특권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는요 연봉의 문제입니다. 연봉. 연봉.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5,500만 원인데 예. 거기 가족 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한 몇만 원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그래도 1억 5,500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서요. 액면상으로 내가 이번에 자세히 조사하니까 네 번째예요. 아. 미국, 예. 일본, 독일, 독일? 여기예요. 아. 그런데 이걸 국민소득 대비로 하면요.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연봉이 가장 높아요. 아, 소득 대비. 예. 네. 미국 국회의원의 연봉은 2억 2천만 원인데 미국의 국민소득은 8만 달러입니다. 그렇겠네요. 우리나라는 3만 3천 달러. 네, 네. 그 우리나라 그런 식으로 하면 미국은요. 뭐 한 3억 5천 돼야 되죠. 예. 그리고 일본은 어허. 1억 7천만 원인데 네. 일본은 당시 국민소득이 4억 5천만 달러 때 책정된 겁니다. 아, 예. 때문에 또 높고 독일도요 국민소득이 한 4만 5천 달러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것도 문제인데 아시다시피요 국회 한 달에 한 번도 안 열려도 말하자면 월급 딱딱 나옵니다. 네. 심지어는 기소돼 가지고 재판 받으러 계속 다녀도 아하. 월급은 딱딱 나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는 네. 구속되어 있어도 월급은 나갑니다. 그렇죠. 또 네. 김남국 의원처럼 뭐 코인 사태로 잠적해도 월급은 다 나옵니다. 예, 2, 3주 잘못된 거 잠적해도 아닙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구속돼 있으면 월급을 뭐 안 준다든지 아. 반을 준다든지 뭔가 이런 게 있어야지 하는데 네. 그러니까 연봉의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후원금의 문제입니다. 아, 후원금이요. 이 후원금이 그런데 보통은 그냥 후원금이 국회의원들이 좀 뭐 특권을 누리는 정도다 그런데 예. 우리가 이걸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불법적인 후원금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평상시에 국회의원들은요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습니다.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네.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2배인 3억 원까지 받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선거라는 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3억 원까지 받는다면 뭐 그런 데는 이해가 돼요. 네. 왜 국회의원 선거하려 그러면 2억 내지 3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는 모양이다. 네. 그런데 이건 이해가 되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거나 지방 선거가 있어도 네. 3억 원을 받아요. 아.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 선거는 사실 국회의원하고 관계가 이제 좀 동떨어지는데도. 우리 김은생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더 받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을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 문맥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에 필요해서 써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네. 대통령 선거에 쓰면 어떻게 되냐? 어. 선거법 위반이 돼요. 아하.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설 수 없는 선거를 왜 거두게 합니까? 그래, 이 굉장히 잘못된.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아까 말한 연봉 1억 5,500만 원이 아니고 네. 사실상 매년 5억 원의 돈을 씁니다. 왜 그랬었냐? 연봉 1억 5,500만 원이죠. 네. 그다음에 저기 뭐지? 그 후원금 보좌관들. 3억 원이죠. 후원금. 후원금 네. 3억 원이죠. 네. 그다음에 또 사무실 지원비라 그래가지고 아. 연 1억 200만 원이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한 5천만 원은 거의 자기가 쓰는 겁니다. 아, 예. 그 5억을 쓰는 거야. 국회가요. 내가 이번에 좀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네. 무법천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최고의 헌법기관이 이 돈을 쓰는데요. 즉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 무법천지로 쓰고 있으니 이거 용납하면 용납이 아니라 네. 이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반드시 이거를 폐지시킬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뭐 아까 네.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불체포 특권, 불체포 특권. 그다음에 고액, 예, 연봉. 네. 그리고 과다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후원금. 그다음에 또 하나요. 네. 이런 거, 이 제도가요. 네. 보통 잘못된 게 아니라 조금만 세 가지 이외에도 예, 괜찮습니다. 예. 선거는 이제 후원금 받아서 치를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나면 15% 이상 득표를 하면 선거 비용의 전액을 국가에서 환급해 줍니다. 맞습니다. 선거 공영제에 의해서 다 선거 환영되죠. 공영제에 의해서. 네. 그러면
선거 후원금 받아가지고 치르게 해놓고 선거 끝나면은 그 환급 받는데 이거를요 환급을 해주면 안 됩니다. 환급을 한 거를 도당이나 이제 정당에는 도당이 있고 중앙당이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네. 도당이나 중앙당에 내게 해놨어요. 왜 냅니까? 중앙당이나 이거 왜 돈을 왜 버려야 됩니까? 근데 실제로는 여기 잘 안 내고 약간의 편법을 써가지고 국회의원들이요 자기가 갔습니다. 이런 거를 이게 근데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불문율로 되는 거예요. 관습으로 되는 거의 겁니다. 전원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군요. 예. 그죠? 네. 내가 알아봤거든. 국민 여러분, 이게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누구한테 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 국회의원 특권을 진짜 폐지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환급해주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 더 얘기하는데 네. 대한민국 이 국회가요 완전히 그냥 상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나 잘못해도 누구도 이거를 비판적으로 지적을 안 해요. 그렇죠. 네. 선관위도 그대로 놔두고 또 국회도 선관위 잘못해도 감사권이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특권 카르텔이 형성돼가지고 그렇죠. 저끼리 그냥 봐주고 그냥 묻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정당에 국고 보조금이 있어요. 정당 보조금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조금. 또 선거 보조금이 또 있어요. 그러네요. 네. 선거 보조금이 있는데 이 선거 보조금은 선거 때만 이 세금은요 항목이 정해진 대로만 세야 됩니다. 다리 놓으라고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렇죠. 아이 뭐 다리보다는 길 내는 게 더 좋겠다 해서 그렇게 전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전용하면 불법이에요. 네. 선거 보조금으로 받았는데요. 이게 뭐 후원금 받고 뭐 이래 하니까 선거 보조금을 꼭 많이 쓸 일이 중앙당에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놔두다가요. 모아놨다가 어디 했냐. 당사를 샀어요. 당사. 예. 이 당사 구입 내역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선거 보조금 모아가지고 당사 샀어요. 이거는요. 국고를 횡령한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네. 이왕 말 났으니까요. 예. 이것만도 아닙니다. 현재 지금요. 이 국민의힘과 네. 더불어민주당이 당사가 이 건물이 국회 앞에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구입했어요.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네. 구입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당 대표, 정책위 의장, 당직자 전부요. 네. 여기 와서 근무 안 합니다. 그렇죠. 다 국회에서 하죠. 국회 안에서 합니다. 그렇죠. 이거 중대 문제입니다. 국가는요. 국유재산 아닙니까? 네. 정당은요. 국정을 담당하긴 하지만 정당은 사단법인의 일종입니다. 개인 간에 만난 거예요. 네.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왜 이걸 갖다가 공짜로 서게 해줍니까? 그것도 국회에서 뭐 임대료 받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보통 특권을 넘어서는 횡포지. 국유재산을 이렇게는 서게 하면 안 되지. 그렇군요. 네.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네. 이 정당들이요. 완전히 그냥 특권 계급이 돼가지고 본래 정당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하고 접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요. 당직자 민원사항에 있어서 만나려고 하면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신분증 가져가서 맞습니다. 신분증 검사하고 그렇죠. 검색대 거치고 예. 그게 가능하겠어요? 구중궁궐에 앉아 있는 거야.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당이 이런 데입니다. 또 국회가 이렇습니다. 이런 정당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요, 진짜 분노해야 됩니다. 이런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국민들한테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 박영진님 말씀이 선진국은 국회의원 몇 명의 보좌관이 공동으로 한 명을 두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리 못할까요? 예, 보좌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보좌관을 포함해서 9명의 인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4급 보좌관 둘, 5급 비서관 둘, 6급 비서, 7급, 8급 기사까지 9명을 둘 수가 있는데 정말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지적한 것처럼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에 비해서는 지나친 너무나 많은 보좌진이 따르다. 다 그분들의 그 인건비가 국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금에서 다 나가는 건데 대략적으로 1년에 한 15억 정도를 쓰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장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국회의원 한 명을 이렇게 수반하는데 국민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시죠? 그럼요. 그러면 그렇죠?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네. 하나는 네. 국가 세금을 쓰는데요.
국회의원들은 네. 정책도 개발해야 되고 현장에도 가봐야 되고 돈이 쓰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써야 됩니다. 네. 월급 받아가지고 집에서 밥만 먹고 앉아 있으면 그런 국회의원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 돈을 국회 사무처에 신청해가지고 써야 돼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걸요 미리 책정을 해놔요. 무조건 하고 그날 보면 직업일 날짜가 다 나와 있어요. 1월 매 1일, 네, 15일.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필요할 때 그다음에 신청을 해서 받는 식으로.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지출 결의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돈을 받아서 쓰고 영수증을 첨부하고 이런 모범을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난장판입니다. 특권청 이 특권이 꼭 뭐 연봉, 뭐 불체포 특권 이것만이 아니라 네. 그 전체가 특권의 덩어리예요. 아하. 네. 특권의 덩어리다 하는 말씀이 참 귀에 예, 아주 비수처럼 예, 꽂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국회의원을 주로 이렇게 대상으로 특권 폐지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고위공직자도 뭐 별반 다르지 않죠. 고위 장차관. 그것도 네. 꼭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네, 괜찮습니다. 충분히 예, 괜찮아요. 쓰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 특권 폐지라는 폐지 운동을 하는데 다음 세 부분입니다. 네. 하나는 국회의원이고 네. 다른 하나는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사법부 있잖아요. 전관예부. 예. 네, 검찰과 법원 네. 이쪽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부의 이 권력 집단들 있잖아요. 국세청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감사원 이런 데 예. 출신들이 누리는 건데 요거는 좀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관예우라는 건 뭐냐면 법관이나 검찰의 고위직 지낸 사람, 즉 대법관이나 법원장을 법원장. 지냈거나 네. 부장판사를 지냈거나 또는 검사장을 지냈거나 뭐 검찰총장을 지냈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퇴임을 하면 변호사 개업을 주로 하거든요. 네. 예? 한 95%는 합니다. 그렇죠. 변호사를 개업하면 이런 사람들을 변호사로 선임을 하면 내가 만약에 사건 당사자 네. 선임하면 수사나 재판에서 굉장히 덕을 봐요. 그렇죠. 덕을 안 본다면 네. 그 돈은 많은 돈 주고 이런 사람들을 왜 그렇습니다. 선임하려고 수입을 할 안달이 필요가 없죠. 예? 네. 그렇죠. 그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를 맡으면 덕을 본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하지 못한 쪽은 손해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네. 수사가 불공정하게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즉 네. 수사와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대가를 받는 것이 수임료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네.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척결해야 됩니다. 네.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예. 옛날 얼마 전에 이용훈 씨라는 대법원장 지낸 사람. 예, 대법원장 이용훈. 네. 예. 네. 그 사람은요 대법관 지낸 다음에 5년 동안 변호사 해가지고 60억 원을 벌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60억 원이 이거는 내가 그 사람들 뭐 전혀 로비도 안 하고 뭐 이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증거가 다 있어요. 증거라기보다도 이 대법원 사건의 기각률 등등 내가 여기서는 길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이 사람들이 변론을 맡았기 때문에 판사들이 잘해준 증거가 다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하. 얼마나 그 통계를 뽑을 수 있지. 네. 그런 혜택으로 그걸 입은 겁니다.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이 이걸 또 모릅니까? 다 압니다. 잘 알겠죠. 예. 예. 근데 돈 벌라고 이렇게 나오면 됩니까? 그 사람들은요, 공무원 연금이요, 보통 한 600만, 매월 6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공무원 연금이. 그럼요. 그러니 우리나라 공무원, 국민연금은 평균이 54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정도로 네. 사는데 아. 그 사람들은 연금 600만 원 받으면서 그동안 또 대법관까지 있었으면 한 30년 동안 그 있었으면 먹고 살 만큼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돈 벌라고 기어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 사람만입니까? 네,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게요. 네. 안대희라는 사람이 있죠. 안대희 대법관. 네. 안대희 대법관은 대법관 끝내고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5개월 동안에 네. 16억 원을 벌었어요. 16억 원. 예. 네.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 지명받아가도 못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됨으로써 억울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즉, 이 재판에서 지면요, 굉장히 억울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왜? 재판이라는 건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소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가
뭐 공정하게 했는데 졌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이것이 상대방이 돈 많이 주는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땅을 칠 노릇이죠. 땅을 칠 노릇이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 이 사법 피해자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되니까요.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조사해놓은 게 있어요. 아. 영국의 레가톰이라는 싱크탱크에서 조사를 했는데 예. 전 세계 나라다운 나라는 167개국이에요. 섬나라 이런 거 빼고. 16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155등이에요. 아, 예? 그렇군요. 155등. 정신 차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관력으로.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겨? 네. 신뢰가 없느냐? 예. 이런 정관여우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일상적으로. 네.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전부 다요, 사건 생기면요, 그 판사하고 가까운 사람, 또 전직 법원장, 그렇죠. 뭐 대법관, 네. 이런 거 네. 찾아다니잖아요. 맞습니다. 판사와 학교나 지연으로 엮이는 사람을 그러니까. 찾죠, 일부러. 그 왜 찾겠어요? 네. 그런 사람 하면 덕을 보니까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 말하면 사법 정의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고 네. 그다음에 행정부도 있잖아요. 네. 이 고위직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퇴임 후에 로펌에 가면 주로 법무법인이나 로펌, 그렇습니다.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에 가는데 그렇죠. 뭐 법무법인 주로 이 김면도장에 많이 갑니다. 네, 김현장. 예. 한성수 씨가 사람 옛날에 한승수 장관. 장관도 하고 네. 국무총리 됐죠. 국무총리까지 했죠. 네. 그 사람이 이제 김면도장에 갔거든요. 갔다가 또 총리로 다시 하고 또 왔죠. 또 이제 김현장 또 갔습니까? 또 갔는데 누구랑 비슷하네요. 누구랑?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 가면 한 4억 연봉을 받거든요. 김면도장이 자선 사업가입니까? 절대 그런 아니죠. 사람을 네. 불러다가 4억을 줄 때는 그 10배, 100배 이익을 챙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 국가 고위직을 맡았던 사람이니까 국가의 그런 기밀 사항들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이제 그 담당 변호사한테 말해주고 기밀 유출죄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주로 이제 이런 소송이라는 게 다 관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 후배라든지 동료들 있잖아요. 여기 전화 한 통 그래가지고 뭐 꼭 잘 봐달라 이래 안 하고요. 잘 한번 살펴보라. 살펴보라 안 해도요. 이런 말 들어있어도요. 다 알아서 그렇죠. 합니다. 예. 이런 짓을 해가 장관을 하고 국무총리를 한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이 나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우리 장 대표님 말씀에 예, 안대희 대법관, 이용훈 대법원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빙산의 일각이다. 대부분 다 이렇게 한다. 네. 그죠? 고위 법관들, 고위 검찰직에서 나온 다음에 대부분 다 로펌에 들어가서 한 3, 4년 하면서 수십억을 돈 버는 거 이건 아마 비일비재할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누구랑 닮았다 하는 얘기가 스쳐 지나가는데 뭐 지금 현직이라 좀 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예. 지금 현재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로 로펌으로 이동해서 연봉을 수억 원, 5, 6억을 받고 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총리가 지금 나오고 끝난 다음에 또 들어가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한덕수 총리 뭐 어차피 지금 실명이 나오는 지금 우리 방송이니까 한덕수 총리도 그래서 처음에 청문회 때 조금 시끄러웠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은 한두 사람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대부분 다 이렇게 하더라. 그렇죠? 한덕수 총리만 하더라도 네. 말하자면 경제수석 비서관하고 그렇죠. 재경부 장관 한 다음에 네. 김현대장이 갔어요. 이 김현대장이요. 그냥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적 영향력을 네. 갖고 네. 있어요. 그거 갔다가 이제 국무총리 했어요. 국무총리하고 또 김현대장이 또 갔어요. 또 가서 또 연봉 4억 받고 있다가 예. 또 국무총리 또 왔어요. 지금 총리를 2번 하니까. 이런 나라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참. 이런 사람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 특권 카르텔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 특권층들이요. 여야, 보수, 진보, 검찰, 법원 이게 없습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네.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이 특권을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장기표 선생님을 이번 국회에 내년 총선에 꼭 국회로 보내드려야 됩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이제 총선이 9개월 한 보름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인데.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말씀에 답을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 총선에 국회로 반드시 장기표 대표님을 보내드려야 된다. 저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고마운데요. 저는 나이도 지금 먹고 해서 국회의원 할 생각은 없습니다. 또 저는 또 그동안에 네. 국회의원 되려고 출마를 많이 했는데 네. 국민이 저를 지지해줘 안 그렇죠. 했어요. 7번 출마를 했다는 그 제가 저도 기사 보고 알았어요. 저도 그렇군요. 몇 분 했는지 왜 그랬나 하면 예. 제가 이 말하자면 진보정당 한다고 그렇습니다. 진보정당. 군소정당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선 안 되는 거 그렇죠. 알고 그렇죠. 한 거죠. 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건 변명은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제가 능력 부족으로서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저는 국회의원 될 생각은 없고 네. 저는 이 디지털 문명 시대 진짜 혁명적 변화입니다. 세계사적인 변화입니다. 네. 역사적 변화입니다. 여기에 맞는 국정 운영을 갖춘 말하면 신문명 정치 세력, 네. 신문명 집권 세력을 만들어내고 싶고 네. 그걸 만들어내는데 제가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이거는 내가 정치 경험도 많으니까. 그렇군요. 이게 내 정치적인 목표지 뭐 국회의원 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신문명 정치 세력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내겠다. 예. 네. 오늘의 이 변화는 네. 진짜 엄청난 변화거든. 그렇기 네. 때문에 신문명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이런 세력이 집권을 하면 네.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네. 이 사회가 붕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위기를 맞게 돼 있습니다. 네. 나는 오늘날 한편으로 위기라 하지 않아요. 이 위기야말로 진짜 기회입니다. 아. 어떤 기회냐? 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려 그러면 새로운 말하자면 국가 운영 방안, 그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의 사상 이념이 중요합니다. 네. 즉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새로운 정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이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 네. 새로운 정책을 갖춘 새로운 신문명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인간 장기표의 궁극적인 앞으로 인생, 예,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신문명 정치 세력의 주인공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 신문명 도대체 이게 어떤 건지 예,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 또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걸 강조를 해 주셨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문명 정치 세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이 지칭을 하는 것이고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 디지털 시대, 저는 오래 전에는 정보 문명 시대라 그랬습니다. 정보 문명 시대. 정보 문명이 이제 디지털 문명이죠. 네. 근데 요즘 하도 이 정보 문명 시대는 진짜 세계사적인 변화입니다. 즉 새로운 문명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단적인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은 지난날 이 산업의 정보화로 말미암아 정보화라는 자동화와 네. 신제품이거든요. 신제품. 자동화. 네. 지난날 100명이 일해서 생산해내는 양을 지금은요 1명이 일해도 그보다 더 많은 걸 생산하고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 또 지난날은 이 선전을 하려고 그래도 이거 예. 다 홍보물 만들어가지고 부산으로 광주로 보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요, 네. 내 주장이 오르면은요, 그냥 사이트만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그냥 자기들이 보는 거야. 빛의 속도로 그것도. 예. 오늘 진짜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새로운 세상은 마침 생산력이 고도화되는 거야. 어? 요즘은 농사도요, 옛날에는 뭐 천수답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또 저 사람이 직접 가서 배 심어야 그렇죠. 되고 네. 논매야 되고 수소해야 되고 요즘 처음 다 기계가 다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기계가 하죠. 그다음 네. 또 옛날에는 또 날씨 추우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요즘 또 하우스로 다 할 수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생산력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산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물자 아닙니까? 네, 삶의 기초죠. 네. 네. 이거를요, 지금 그래서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자가 이런 걸 보고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재화와 용역이라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넘쳐납니다. 우리나라 식량요, 지금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약 한 24%밖에 안 됩니다. 곡물 자급률은 약 한 50%가 되는데 네. 사료용까지 보태면 24%밖에 안 되는데 아하. 이거요, 우리나라 지금 땅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땅을 놀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제대로 만약에 곡물 생산에 주력을 하면 얼마인지 우리 국민이 먹을 수 있는 걸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처럼 내 말이 저기 디지털 신문명 정치가 뭐냐 그랬으니까 네. 생산력이 즉 자동화와 신제품에 의해서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가령 앞으로 나는 이발도 네. 이발기가 안 하고요. 어. 다 기계가 돼 있으면 딱 머리 딱 놓고 어. 딱딱 내 머리는 몇 센치를 하고 싶다 딱 넣으면 쫙 나오게 돼 있어요. 스타일과 길이 같은 것만 딱딱 그럼요. 정리면 알아서 쫙. 아, 구두도. 예. 이런 게 실제로 되고 있잖아요. 예. 이발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즉, 이처럼 살기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국가 운영 방안을 바꿔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예. 삶의 목표입니다. 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예. 행복의 수단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냐?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소비가 행복의 수단이었어요. 네. 그건 왜 그러냐? 먹고 살기 힘든 때니까 더 많이 소유할 필요가 있고 더 많이 소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는 넘쳐나거든요. 예를 들자면 밥을 세끼 먹기 전까지는 예. 두 끼만 먹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먹는 게 행복하잖아요. 예. 세 끼까지는. 네. 근데 세 끼를 먹을 수가 있게 됐는데 네 끼 먹고 다섯 끼 먹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10끼 먹으면 뭐 되냐? 예. 죽습니다. 아하.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소비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하면 인간이 개인도 불행해지고 사회도 세상도 망합니다. 요즘요 코로나 팬데믹 있죠.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부 다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생산할 필요가 있으면 생산할 필요가 있어요.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를 생산하니까 즉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각성해야 되는데 예. 아직도 이 각성이 없습니다. 정말 금방진 말씀인데 나 장기표는 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신문명 정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네. 말랐으니까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표가 뭐냐? 행복인데 행복의 수단이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소비에 있다는 착각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회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이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느냐? 자아실현에 있습니다. 자, 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의식주 의료가 국가적으로 보장이 돼야 돼요. 의식주. 의식, 네. 의. 먹고 자는 예, 거죠. 자고. 그게 기본 네. 생활이죠. 네. 생활은 얼마든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목표가 뭐냐? 더 많이 생활이 보장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100억을 가져야 되겠다. 또 더 벌어서 1000억을 네. 가져야 이래 할 게 아니라 자아실현에 있다는 걸 알아요. 즉 자아실현의 일거리를 찾아서 네. 자아실현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임을 알고 예. 그거를 만족해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으면 사회는 붕괴하고 인생은 파탄한다는 것이 네. 제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예. 이거는요. 네. 제가 쓴 책에 그렇군요. 아, 행복 정치론. 예. 예. 솔직히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네. 장기표의 행복 정치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 책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 정말 예. 이 디지털 문명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정책을 강구해야 모든 국민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자아실현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그 정책 방안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렇군요. 네. 3년 전에 쓰셨죠? 3년 전에 네, 2020년. 예, 2020년. 네, 행복정치론. 3년 전에 쓴, 예, 지금 우리 아주 손빠른 PD가, 예, 장기표의 행복정치론. 이 제안을 참 고맙네요. 아, 그럼요. 우리 아주 아시아 최고의 명 PD죠. 네. 그렇네. 예, 지금 행복정치론 저기에 우리 장기표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표가, 인간 장기표가 평생을 추구한 행복정치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예, 물론 앞으로의 디지털 혁명에 기반을 둔 신문명 정치 세력을 내가 일구겠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이 방향 지시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렇게 하시려면은, 예, 장기표 대표님의 혼자 힘으로는, 예,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나름대로 또 세력이 형성돼야 될 텐데, 그 세력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내실 예정이십니까? 예, 그거는요. 제가 지금은 정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특권 폐지 운동을 이게 특권 폐지 운동이 직업이 되면 안 됩니다. 예. 특권을 폐지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아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아무리 늦어도 나는 뭐 여기까지도 가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네. 내년 4월 달에는요. 네. 이 특권 폐지가 확정됩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네. 그 전에 물론 국회가 이 국회를 열어가지고 이 특권 폐지하려 그러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년 4월 안에 현재의 국회가 그 특권을 폐지하기를 바라고 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압력을 넣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그때까지 그거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뭐 어디 맥살을 잡고 뭐 그렇죠. 하겠어요. 네.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내년 4월에는요 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들이 다 당선이 되도록 할 겁니다. 아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그걸 바랍니다. 그렇겠네요. 국민이. 그러니까 네. 특권 폐지 공약 내세우면요 그 어떤 무슨 뭐 교육 정책을 어떻게 하든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국민의 인기를 얻게 되기 때문에 내년 4월에는 특권 폐지를 약속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돼가지고 네. 그러다면 이제 약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반드시 네. 특권 폐지가 될 거고 아하.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네. 신문명 말하자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정치 세력을 형성해낼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네. 네. 이른바 내년 4월 총선, 예, 제 표현대로 하면은, 예, 현대 한국 정치사에서 내년 총선이 가장 중요한 총선이 될 것이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한국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을 통해서 수시로 여러분께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각각 후보자들에게 이렇게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를 하겠다라고 공약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도록 환경을 조성을 하겠다. 예.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국회에 진출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국회 또는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 운동은 아마 해결이 될 것이다. 예. 예, 그게 우리 장기표 대표님이 말한 신문명 정치 세력의 큰 기반이 되겠군요. 예, 예. 네. 예,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되셨을 겁니다. 저렇게 혼자 힘으로 저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네, 사실은 이제 내년 총선에서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어일으키고 하면은 우리 장기표 대표님이 원하는 그런 정치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예, 상당히 그렇게 되면은 정말 더없이 좋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라는 미래 모습도 바로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중간쯤 들어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와 장기표 대표님을 위해서 가장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게 저와 장기표 대표님을 쉽게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꾹꾹 수백 개, 수천 개를 눌러주시고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깜빡하신 분들, 예, 좋아요, 구독까지 같이 눌러주시면은 그게 큰 힘이 된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네, 이 방송이 널리 퍼져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을 하시고 그야말로 특권 폐지 운동이 정말로 절실하구나, 이게 시대 정신이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은 예, 7월, 8월, 9월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이제 인간 장기표가 어떤 분인지 조금 우리가 더 좀 깊이 이 탐구를 할까요? 네, 시간 제약상 뭐 깊은 탐구는 아닙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소정당에 여러 차례 출마를 해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사회주의, 유럽에서 많이 하는 사회민주주의, 3인당도 있고 그렇지만 그쪽에 제가 기억하는 것도 한겨레 민주당도 아마 출마하신 걸로 기억은 하는데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째서 사회민주주의에 그 당시에 깊은 관심을 가졌는지. 전 지금도 뭐 저는 사회민주주의를 그대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사회민주주의가 꼭 필요하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민중당을 할 때인데 1990년입니다. 90년에 민중당. 왜 하게 됐느냐? 간단히 빨리 말씀드리면 말하자면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말하자면 군사 독재 정권은 끝나고 민주정부가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제야도 계속 뭐 비판하고 투쟁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 정치권에서 정책을 내놔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즉 지지를 받아서 집권 세력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도 정당 그때는 운동권에서 굉장히 이걸 반대했어요. 말하자면 비합법 전위 노동자 전위 정당이라 해야 되지 무슨 뭐 합법 정당이냐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나는 그러나 그런 건 나는 또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이러는 거는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입니다. 나만큼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드뭅니다. 난 처음부터 그 이유는 생략하고 그래서 그런 정당을 만들었는데 그 정당이 우리가 말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디지털 문명 시대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소득 양극화가 구조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이요 상품을 하나 잘 만들면 대한민국 시장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윈도우 체계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전 세계 컴퓨터 쓰는 사람은 전부 다 윈도우 씁니다. 옛날에 리눅스라는 게 있었어요. 리눅스,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돌아다니다가 폐장되었잖아요. 들어갔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뭐 전화기가 꼭 삼성전자 아이폰만 만들겠습니까? 빛의 속도로 이 광고가 되거든. 전반. 그래서 이제는 소득 양극화가 불가피합니다. 한 사람이 엄청난 돈을 벌고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없어서 양극화가 생긴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존속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굶어 죽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학술적으로는 사회학에서는 20대 80의 사회. 2080 사회. 이거는 한 30년 전 얘기예요. 맞습니다. 지금은요 1대 99의 사회예요. 1%만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고 나머지 99%가 어려운 거. 사회보장제도가 필수지. 즉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이 뭐냐?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보장제도를 일찍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고 그러나 지금은 저는 그 정도 차원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새로운 이념을 정립했는데 그는 민주시장주의입니다. 민주시장주의. 자아실현 할 수 있는 즉 자아실현 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게. 그러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하여튼 아까 말한 대로 의식주, 의료교육, 국민의 기본 생활이 국가에서 보장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생겨야 돼요. 이는 생산적인 일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일, 또 사회 돌봄 일, 뭔가 일이 있어야 돼요, 사람. 그런 내용을 갖고 간단히 말하면 그런 어떤 정책을 갖고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려고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민주주의, 즉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답게 일하고 사람답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터전을 젊은 시절에부터 민주시장주의 그것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장기표 선생님을 좀 아시는 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시겠지만 공고를 나오셨습니다. 마산공고인가요? 마산공고를 나오고 또 서울법대를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고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서울법대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당시 상황 왜 공고를 들어가셨고 또 공고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셨길래 서울법대라는 최고의 학부를 들어가셨는지 물론 뭐 대학에 또 그 까마득한 또 선배님이시지만 그 당시 상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 20대의 장기표는 어땠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 옛날에는 다 가난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난 정도가 아니에요. 보통
아주 어려웠죠. 아하. 그래서 이런 세상은 비인간적인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공고 간 거는 뭐 본래도 뭐 기술자가 되려고 간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워서. 예, 어려워서 장학생이 있다 그래서 장학생 보고 갔고 아. 갔는데 세상을 바꾸려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된다 해서 법대로 가서 판사나 검사가 되면 힘을 가질 수 있는 모양이다 생각해서 갔는데 네. 대학에 가서 보니까 예. 판사 검사대 가는 힘을 못 갖더라고요. 아.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한다. 그래서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그래서 내가 법대 1학년 1학기 마치고 이 법대에서는 고시 공부해가는 이거는 세상 못 바꾼다 해가지고 1학기를 마치고 내가 예. 가나안 농군학교 간 사람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예, 김용기 예, 장로께서 하신.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또 이 양반은 맨날 검면 검소만 강조하지 세상 바꿀 생각은 없어서 내가 그만두고 학생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군요. 또 노동운동하고 이래 해왔습니다. 예. 예. 아니 공부해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셨길래 서울법대를 들어가셨어요? 제가요 네. 공부는 잘 못하는데 재주가 하나 있어요. 재주가. 네, 볼펜 굴러는 재주. 아, 예. 이렇게 딱 또르르 굴려가지고 3번, 4번 이렇게. 그거 아주 예. 분수가 있더라고요. 아, 뭐 당연히 겸손의 말씀이실 텐데 참 대단하시죠? 예, 가정편상 예, 공고를 들어가서 마산 공고를 들어가서 거기서 서울법대를 들어갔는 지금이나 그제나 얼마나 어려운 그 시대였고 얼마나 또 이 우수한 그렇지만 네. 그 사실 제가 뭐 돈이 많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또 뭐 징역도 많이 살고. 그렇죠. 네. 그러나 제가 굉장히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네. 돈 많다고 예. 지위 높다고 네.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네. 아까 말한 그 대법관 지낸 사람들 있잖아요. 예. 또 고위공직자들이 막 돈 벌려고 아동바동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척은해 보입니다. 아. 왜?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네. 저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아다니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게 이게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지. 예. 돈만 타고 해서 행복합니까? 예. 특히 남으로부터 존경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좀 건방진 말인데 나는 무능하기는 하지만 나보고 장기표라는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그렇죠. 이거 네, 네. 내 착각인지 예, 모르는데 아닙니다. 실제로입니다. 우리 저 슬기로운 시골 사람이 얼굴이 그대로 다 나타나십니다. 참, 예. 근데요. 예, 좋은 분이라는 그러니까 게. 뭐 내가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존경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럼요. 여기 예. 진짜 행복이 있는 거지. 그다음에 나는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왜? 돈을 많이 번다는 것 자체가 예. 그 사람들은 애국행위예요. 그렇죠. 네, 고용을 하고. 그럼요. 예. 돈을 많이 만약 기업을 하는데요. 자선사업가처럼 해가지고 다 그냥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기업 망하면 네. 국가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을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확대 재생산도 되고 또 예. 고용을 해서 임금 주서 먹고 살게도 만들고 또 좋은 물건 만들어가지고 또 국민에게도 공급하고 그것도 또 돈 많이 벌어 또 세금 많이 내서 또 국방부도 하고 뭐 외교도 하고 뭐 한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만 내 같은 사람이 뭐 어디에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길도 없지만 네. 그런 건 하면 오히려 자괴감이 생기고 또 이 죄의식 때문에 네. 행복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네. 내가 왜 이 말 하느냐면 저보고 사람들이 고생했다고 많이 말합니다. 네. 뭐 고생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나만 고생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돈이 조금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 행복한 삶이 가장 중요하더라 하는 말씀을 글쎄요. 제가 오늘 오전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을 생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영수 특검 어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고 사안이 이 정도 엄중하고 또 이 증거 은폐 혐의가 뚜렷하면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까지 전해드렸는데 글쎄요. 박영수 특검의 삶 예, 돈이 뭐 200억 받기로 하고 50억을 받고 딸한테 아파트도 주고 뭐 주로 이렇게 일을 하나 도와주면은 그 대가로 아파트 2채는 줘야 되지 않겠어? 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단위가 요구하는 단위가. 네. 그래서 이 박영수 특검의 삶
거기에 우리 지금 장기표 대표님의 삶 이게 잠깐만 제가 오버랩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간첩이 암약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청주, 창원 간첩단 적발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른바 적색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북한의 그런 그 계략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자, 지금 대한민국의 간첩들의 암약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그저께가 6.25 상황인데요. 그거에 맞춰서 지금 북한의 어떤 그 도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우리 장기표 선생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저도 요즘 보도를 보면 네. 그 민주노총의 중요 간부들이 그렇죠. 그 북한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것도 심지어는 뭐 네. 한국노총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뭐 전복까지는 아니고 전복은커녕 대한민국에 나는 큰 영향을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런데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어요. 네. 그게 뭔가 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기여합니다. 왜? 김정은을. 네. 그 어떻게 왜 그러냐 하면 김정은이가 이제 저 북한 정권이 네. 야 남한 안에서도 옛날에는 같으면 우리 김일성 주석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네. 있는데 많이 있는데 이 남한 계래 도당들이 정권이 탄압을 한다. 예.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 인민들에게 기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을 말하자면 이 아사지경으로 또 공포의 삶을 강요하고 있는 네.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기여합니다. 그런 점에서 진짜 나쁜 사람들이지. 아하. 그리고 또 뭐 자칭 나는 뭐 진보도 아니라고 보지만 뭐 진보 비슷하게 뭐 민주 행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이 인민이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몇 백만 우리가 여기 온 사람은 한 3만여 명이지만 네, 실제로 저 탈출한 사람들은요 러시아라든지 중국 같은 데 나가는 사람 못하면 100만 명 이상입니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 북한 네,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네. 그 인민이 굶어 죽게 생겨서 생명을 걸고 탈출하는 그 나라의 지도자, 지도 이념,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거는 간첩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하. 무슨 북한의 공작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공작금 내고도 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북 주사파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예.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도대체가. 뭐 네. 그거는 예. 그 이제 그거는 기간이 오래됩니다. 해방 이후부터의 뭐 예. 역사를 그런데 그건 내가 다음에 혹 말씀 예. 나눌 기회가 있다 예. 말씀드리죠. 그렇습니다. 종북지사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상당히 뿌리가 깊다. 그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인데요. 민노총 얘기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노총 간부가 북한과 내통을 민노총의 조직국장이죠. 조직국장이 실제로 북한에 스파이 노릇을 했다. 그리고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그대로 지령을 전파한 걸로 다 적발이 검찰에 의해서 지금 수사와 구속이 돼 있죠. 자, 민노총을 해체하라라는 것이 중앙 언론사로서는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일면 톱으로 수십 번을 강조를 했습니다. 민노총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순수한 노동 세력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의 암적 존재다. 그래서 민노총을 해체시켜서 대한민국을 5대 강국으로 올려놓자 하는 게 아시아투데이의 큰 슬로건이자 어젠더 설정이었는데요. 예, 민노총 우리 장기표 대표님이 보는 민노총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위험한 수위에 와 있는지 그것을 다시 청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민주노총은 네. 원래 네. 이 위원장 선거를 할 때 옛날에는 PD 이제 NL, ML, PD. ML진. 예, NL.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있고 또 주사파도 있고 네. NL이죠. 예, 민족 이런 거가 민주. 상당히 네.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도부 몇몇 사람들이지 그 노동자 대중들이 뭘 그걸 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 줄에 써 있어요. 나도 그 참 놀랄만한 일인데. 네. 그런데 대체로 지금 민주노총의 지도부는 NL 계열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즉 주사파 계열이 그렇죠.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반미를 위치는 NL 계열. 그런데 네. 저거는요 좌파 세력 결집하는 수단이지 뭐 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공산주의라고 나는 보지도 않아요. 네, 네. 북한도 진정한
뭐 이건 별로 꼭 옳은 말은 아니지만 네. 현재 지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사입입니다. 마르크스가 오면 또 놀랄 만한 그렇습니다. 완전히 사입이죠. 네. 그런데 그런데 그런 것도 문제지만 즉 주사파 경향을 띠고 그것도 간첩도 고위 간부 중에 간첩들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네. 민주노총이라는 게 주로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투쟁을 하니까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면 임금 인상을 요구하니까 현대자동차 사주 입장에서는 그다 물리적으로 탄압할 수도 없고 네. 계속 임금을 올려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임금이요. 일본 도요다나 미국의 GM보다도 임금이 돈 없습니다. 네, 웬만한 사람 뭐 평균 1억 연봉 이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럼 1억 이상이지. 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기 납품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 말이 이른바 하청 기업이라고 그러죠. 협력사. 네. 이 사람들 노동자 임금이 더 내려갑니다. 그걸 민주노총 조합원이 모르느냐? 압니다. 아는데도 계속 저가 임금을 차지하는 거 이게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정규직 말하면 노동자들의 네. 높은 임금, 높은 복지 때문에 오히려 비정규직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노동자들이 어려운데 그 아랑곳 없이 계속 저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고 네. 다른 하나는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그런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그런 예가 한두 분이 그렇죠. 아니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민주노총 규탄을요. 저만큼 먼저 말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한 5, 6년 전에 광화문에서 민주노총 규탄 국민대회를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대한민국 만국 칠적 중에 제1학이 민주노총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끼친 해악도 크지만은 네. 민주노총이요. 대통령도 겁 안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 용납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국 칠적 가운데 제1적으로 민주노총을 규정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찌감치 5년 전부터 민노총의 해악 이것을 아니 그 전에도 했지만 네. 그렇군요. 참 시대를 참 앞서서 보시는 분은 역시 다릅니다. 지금 민노총과 종북 좌파 세력들 간첩 문제까지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네, 이제 지금 지난 총선 때 제가 기억에 경남 김해에서 국민의힘 그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었죠. 그것으로 출마하셔서 아주 아슬아슬한 이 석패를 하셨는데 자 지금도 당협위원장은 유지를 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그렇군요. 일찌감치 이제 그쪽은 정리를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서는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다시 이렇게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셨군요. 자, 윤석열 정부 출범이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 사람이 몇 사람이 다 다를 텐데 자, 공과 과를 포함해서 우리 장기표 대표님은 윤석열 정부 1년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우리 시청자들에게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네. 제가 사실요 한 1시간쯤 하려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녁에는 인천에서 우리가 특권 폐지 인천 본부 대회가 있습니다. 아, 인천에서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셔야 되겠군요. 그래서 네. 짧게 좀 말씀드리는데 그러시군요. 네. 그 윤석열 정부가 뭐 1년 동안 잘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뭐냐 하면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북한에 대한 말하면 대한민국의 자세를 네. 제대로 정립한 거는 이건 참 잘한 겁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었거나 네. 또는 이재명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다면 전혀 정반대로 갔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런 점에서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요 한미 관계가요 강화돼야 됩니다. 이거는 그거는 북한 때문에도 강화돼야 되지만 예. 중국 때문에도 강화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는 또 우리가 중국하고도 사이가 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네. 대한민국은요, 이제 당당한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고 군사적으로는 6번째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중국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나 중국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한미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한미 관계를 굉장히 제대로 좀
돈독하게 만들었죠. 그다음에 또 일본하고도요 우리가 네.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나는 뭐 지난번에 이 징용공 문제 때문에 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한 게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일본하고도 사이가 좋아야 돼요. 예. 그런데 중국 때문에도 그래요.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사이가 나쁘면 이 디바이드 아닙니까? 분리되면 룰 당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도 이제 또 특히 또 지금 이 북한이 지금부터 10년 전에 북한이 아니잖아요. 핵무기를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 한미일 관계를 돈독히 한 것은 굉장히 잘한 거라고. 방향 설정을 아주 잘 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예, 윤석열 정부 평가를 했으니 요거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 뭐 참 말 많고 탈 많은 민주당인데, 네, 또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도 귀로 와서 더 시끄러운 지금 상황인 것이죠. 예, 우리 장기표 대표님이 현재 민주당을 어떻게 보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포함해서 현재 민주당을 좀 진단을 해보시고 앞으로 이 당이 어떻게 될 건가 요새 뭐 분당 깨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장 대표님이 오랫동안 그 높은 식견으로 지금 전망과 분석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선 이제 이재명 씨 사법 처리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윤석열 정부도 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뭐냐 하면 법치 질서의 확립이었습니다. 저분이 또 검사 출신이고 사실 법치 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뭐 탓만 할 일이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뭐 50억 클럽이요. 뭐 문재인 정부 때 생겼다고 해서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대로 네. 지금 있고 특히 이재명 씨 계속 사법 리스크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재명 씨의 죄상을 단 하나도 더 밝혀낸 게 없습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나는 그래서 이재명 씨 사건에 대해서 나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아하. 실망스럽고 네. 저런 식으로 하면 이재명 씨 후속은커녕 유죄 판결도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끕니다. 끌면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공민권이 박탈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상태로 계속 갈 거예요. 아하. 그런데 그렇게 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투표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불신받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예.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네. 이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재명 씨가 실제로요 굉장히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예로 나는 이 전공 아닙니까? 내가 이걸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입니다. 예. 이번에 이재명 씨 기소를 하면서 이재명 씨가 무려 8,600억 원. 네. 재작년 9월 현재로 네. 배당으로 4천억 원. 네. 분양 수익으로 4,600억. 대장동 말씀하시는 대장동. 거죠? 네네. 그 8,600억 원의 이익을 김만배 등에게 안겨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씨는 뭐라고 말하나 하면 나는 거기서 5,503억 원을 성남시에 이익을 안겨줬을 뿐 난 단돈 1원도 안 묵었다 그랬거든. 네. 만약에 진짜 1원도 안 묵고 그랬다면 이재명 씨는 공자나 예수 석가보다 더 나은 사람 아니에요? 내보다는 100배 낫고 나는요 그 정도 했으면 막 한 몇백억은 묵을 거야. 예. 그런데 네. 그 말이 맞느냐? 그게 맞을 수가 없지. 이재명 씨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죠. 네. 돈 받은 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뭐냐?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의 이익의 네. 반, 1,300억의 반, 경비지한 걸 428억 원. 네. 그거 다 김만배가 진술하고 정영학 녹취록에다 맞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네. 그거를요 이재명 씨 공소장에다 안 들어 있어요. 예? 증거를 못 찾아서 그런가요? 증거가 뭐 판결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는 게 검사의 임무입니다. 그렇죠. 최종적인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재명 씨 말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만 내가 바쁘지만 예를 들겠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뭐 이재명 개사타가요. 맨 먼저 기소한 게 뭔가 하면 김문기 씨 잘 아는데 모른다 했다. 네, 그렇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국토부의 압력을 받지 안 받았는데 받았다 했다. 받았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는 허위 사실 공표죄다 그래가지고 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어요. 그게 작년 9월 8일입니다. 네. 했는데 그때 이재명 씨가 뭐라고 말했냐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이 네. 총동원해가지고 나를 샅샅이 뒤졌으나 그렇죠.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 내 말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 말을 내가 볼 때는 가소로운 말이지만 이재명 씨 지지자들이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하. 다른 게 털어도 안 나오니까 허위 사실 공표를 이 말 실제로 이거는 이 검찰이요 나쁜 놈들입니다. 김문기 왜 모른다 그래요? 초과 이 환수 안 한 책임이 이재명 씨한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김문기 씨의 발언 아닙니까? 그건 안 하고 엉뚱한 거 뭐 아는데 뭐 사람이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 그 이재명 씨 말이다 맞아요. 누가 뭐 다 기억하고 있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짓을 합니다 이 검찰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네. 이재명 씨 지지자들이 고개에다가 지금까지 1년 몇 달 동안 했는데 별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맨날 오너라 가느라 해서. 이재명 씨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우리 이재명 대표 말이야 진짜 깨끗한 모양이다. 윤석열 정부가 맨날 오락가락 하는데도 뭐 밝혀낸 거 없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거는 검찰 독재다.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해가지고 반정부 투쟁을 합니다. 네.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이재명 씨가 그렇게나 깨끗한 사람입니까? 저게 무능한 겁니까? 무능하다면 저것들 물러나야 되고 예. 고의라면 저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예. 그렇군요. 네,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저렇게 많은 의혹과 비리를 저지른 것이 포착이 돼도 결정적인 증거 하나 잡지 못하는 현재 검찰 세력. 안 잡는 게 아니라요. 네. 이제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다. 나는 안 잡는 거라고. 왜 안 잡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특권 카르텔이. 내가 좋게 말해서 그래요. 그것도 특권 카르텔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에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거 분명히 벌써 교도소를 보내야 될 사람이 아직까지도 대낮에 활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제1야당이 아직도 대표를 하고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기표 대표님이 법치와 공정을 세우라고 윤 대통령을 뽑아준 거다. 법치와 공정을 세우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의 사법처리, 조속한 사법처리를 좀 촉구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뭐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네, 몇 가지를 더 여쭤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 장기표 대표님은 또 이 특권 폐지 운동 본부가 추진하는 또 이 상황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근간 다시 한번 또 초대를 해서 방송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마무리 말씀을 끝나자마자 휙 나가지 마시고 우리 방송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이 제대로 켜져 있는지 설정이 잘 돼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패너님들이 여러 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멘트로 좋아요 또 구독, 구독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적지 않으시죠? 우리 장기표 대표님을 보시러 들어오신 분들도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저희 아시아투데이 방송이 상당히 좋은 방송이다라는 걸 오늘 느끼셨을 겁니다. 출범한 지 1년 한 7개월, 8개월 만에 20만 구독자가 생길 정도로 아주 강한 지금 방송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요. 우리 장기표 대표님 오늘 첫 방송이신데 어떻습니까? 소감? 아주 뭐
정말 오늘 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특히 우리 저 김동원 앵커께서 아주 대화가 되네. 역시 그 저 유명 언론사 기자 출신이 돼서 아주 대화가 아주 잘 됐어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제 2탄을 장기표 2탄 방송을 준비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덕담과 마무리 인사를 요 앞에 카메라를 보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이 특권 폐지와 관련해서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권이 폐지돼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도 되지만은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폐지시킬 거냐?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또 국민을 이기는 국회, 국민을 이기는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이 특권 폐지 운동에 참여하셔서 이 특권이 폐지되게 하는데 정말 이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주합니다. 하나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모레죠. 내일이 수요일이고 오늘이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국회 앞에서 특권 폐지 목요 집회가 있습니다. 그날 많이 나오시기 바라고 또 바로 그 국회 정문 바로 앞에 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안 모일 때는 그래서 사무실하고 사무실 바로 그 사무실 앞에 있으시군요. 목요일 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 집회를 참석하시고 국회에서 열심히 참석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휴대폰으로 또 이 유튜브로 들어가서 김동원을 치든 아시아투데이를 치면 11시에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생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국회 앞에서 열심히 장기표 대표님과 같이 집회 참석하시면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를 생방송을 시청을 해주시면은 일거양득이시겠죠. 여러분들이 목요일 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아시아투데이 주인공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기표 선생님과 함께 시청자들께 인사드리고 오늘 방송 마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